2019년 11월 서울 강남.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지문도 DNA도 먼지조차 없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 밤에는 고스트바이트라 불리는 해커였습니다.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그의 스마트워치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72시간의 추적, 국경을 넘어선 수사,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어느 새벽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출입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 그 방의 주인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마치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지문 하나 없었습니다. DNA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먼지조차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철저하게 계획한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범죄자라도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디지털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천재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저지른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요. 실종자의 이름은 이준혁, 34세.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IT 개발자였습니다. 연봉 8천만 원. 강남에 사는 독신남. SNS에는 맛집 사진과 여행 사진들. 누가 봐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경찰이 그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준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개발자, 밤에는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해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고스트바이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불법 프로그램 판매. 그는 4년 동안 무려 3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일반 노트북 3대. 그런데 침대 밑에 숨겨진 비밀 금고 안에는 군사용 암호화가 적용된 서버급 컴퓨터 5대가 있었습니다. 벽 속에는 현금 2억 3천만 원. 천장 속에는 17개국의 가짜 여권들. 이준혁은 언제든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졌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재 해커가 남긴 단 하나의 디지털 흔적,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즉시 사이버 수사대를 투입했습니다. 팀장 김재현 경위, 15년 경력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죠. 그는 수백 건의 사이버 범죄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제 15년 경력에서 이렇게 깨끗한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재현 팀장의 회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현장에는 수천 개의 디지털 흔적이 남습니다. 스마트폰 접속 기록, 와이파이 연결 로그, 블루투스 신호, 심지어 스마트 가전제품의 작동 기록까지. 하지만 이준혁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컴퓨터들은 모두 군사급 암호화로 잠겨 있었습니다. 7중 보안 시스템. 잘못된 비밀번호를 3번 입력하면 하드디스크가 자동으로 포맷되는 자폭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포렌식 팀은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실종 3일 전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CCTV는 건물 입구의 카메라들이 묘하게도 그날 밤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준혁이 2주 전에 건물 보안 시스템에 침투해서 타이머를 설정해뒀던 겁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수사는 막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단서는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죠.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차 되던 날, 신입 수사관 한 명이 증거품 보관소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충전 케이블 하나. 너무 흔한 물건이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팀장님, 이거 스마트워치 충전기 아닌가요? 순간 김재현 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스마트워치. 그들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스마트워치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충전기는 있다?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팀은 즉시 이준혁의 신용카드 내역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6개월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워치를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그런데 현장에는 없었죠. 그가 차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찾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GPS도 꺼져 있을 것이고 인터넷 연결도 차단했을 테니까요. 이준혁 같은 전문가라면 당연히 모든 추적 기능을 꺼뒀을 겁니다.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팀의 데이터 분석관 이수진 경사가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이준혁의 스마트워치는 삼성 헬스 앱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기능이 있었죠. 이준혁은 이 기능을 꺼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꺼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운동 중독자였거든요. 매일 아침 조깅을 했고 헬스장에 다녔고 자신의 운동 기록을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데이터가 증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천재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팀은 즉시 삼성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3시 42분까지 심박수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당 72회. 안정적인 심박수였죠. 그는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벽 3시 43분, 갑자기 심박수가 급등합니다. 분당 134회. 누군가 놀라거나 달리거나 싸우고 있을 때의 심박수였습니다. 3시 44분, 심박수 156회. 계속 올라갑니다. 3시 45분, 심박수 178회. 이건 거의 공황 상태의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3시 46분, 데이터가 끊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심박수만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걸음수, 이동거리, 심지어 올라간 계단수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3시 43분부터 3시 58분까지 정확히 15분 동안 이준혁은 237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GPS 데이터가 없는 건 당연하지만 계단수 데이터를 보니 그는 아래로 4층을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4층을 올라갔던 겁니다. 김재현 팀장은 즉시 건물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이준혁의 집은 7층, 4층을 내려가면 3층입니다. 그런데 3층은 주차장이었어요. 주차장에 갔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팀은 즉시 건물 주차장의 모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 입구와 복도의 CCTV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별도의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이었죠. 이준혁은 이걸 몰랐습니다. 천재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 새벽 3시 44분. 비상계단 문이 열립니다.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누군가 더 있었어요.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총처럼 보이는 물건이었죠. 이준혁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이준혁의 차 쪽으로요. 검은색 제네시스 G80. 이준혁이 트렁크를 엽니다. 후드티 남자가 뭔가를 지시하는 듯합니다. 이준혁이 트렁크에서 큰 가방을 꺼냅니다. 여행용 캐리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 후드티 남자가 캐리어를 열어봅니다. 안에서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족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후드티 남자가 갑자기 이준혁의 손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빼냅니다. 스마트워치였습니다. 그는 스마트워치를 바닥에 던지고 밟아 부숴버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거든요. 금이 가고 화면이 깨졌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3시 52분. 두 사람이 함께 비상계단으로 사라집니다. 3시 58분. 이준혁 혼자 다시 나타납니다.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부서진 스마트워치를 줍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으로 사라집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이준혁의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트렁크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세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트렁크 카펫을 벗겨냈습니다. UV 라이트로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미세한 섬유 조각들. 캐리어를 끌면서 생긴 마찰 흔적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발견이었습니다. 트렁크 구석에서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1cm도 안 되는 크기. 하지만 그 위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BTC 1A1GPLEPOQGEFIEDM-PTFTLOSLMV7DIVFNA 비트코인 지갑 주소였습니다. 김재현 팀장은 즉시 사이버 범죄팀과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갑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갑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로 약 342억 원. 그리고 가장 최근 거래 기록을 보니 실종 당일 새벽 4시 23분에 전액이 다른 지갑으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준혁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다크웹 활동, 고스트바이트라는 닉네임으로 한 모든 일들을 추적했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준혁은 2년 전 러시아의 한 범죄 조직에서 의뢰받은 해킹을 수행했습니다. 대상은 유럽의 한 은행이었고 그는 성공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해서 342억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했어요.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잠적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숨겨뒀죠. 언젠가 안전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하지만 러시아 조직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이준혁을 찾아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한국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후드티를 입은 남자. 그는 청부업자였습니다. 수사팀은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CCTV에서 본 그 정확한 위치로요. 혹시 부서진 스마트워치 조각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였죠. 운이 좋았습니다. 주차장 구석 배수구 옆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도 메모리 칩이 붙어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의 하드웨어 전문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12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미세한 부품들을 하나하나 복구했죠. 그리고 마침내 메모리 칩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6분 이후의 데이터. 공식적으로는 끊긴 것으로 보였던 그 시간.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워치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깨졌지만 내부 센서들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3시 53분. 고도 센서 데이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준혁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시 58분. 7층 도달. 그의 집이었죠. 4시 1분. 심박수 데이터 재개. 분당 198회.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 4시 3분. 가속도 센서의 격렬한 움직임 감지.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4시 5분. 심박수 급감. 분당 34회. 4시 6분. 심박수 0회. 4시 7분. 모든 신호 정지. 경찰은 이준혁의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으로요. 벽지를 뜯었습니다. 천장을 열었습니다.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뒤, 벽과 냉장고 사이의 좁은 틈. 거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봉투에 쌓인 작은 물체. 포렌식 팀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이준혁의 스마트워치. 부서진 것이 아니라 멀쩡한 원래의 스마트워치였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부서진 건 뭐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준혁은 멀쩡한 스마트워치를 냉장고 뒤에 숨겨뒀을까요? 김재현 팀장이 번뜩 깨달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가짜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녔던 겁니다. 진짜는 숨겨두고요. 맞았습니다. 부서진 스마트워치는 똑같은 모델로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미끼였던 거죠. 이준혁은 만약을 대비해서 진짜 스마트워치에는 중요한 뭔가를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팀은 즉시 스마트워치를 분석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켰습니다. 배터리는 다 달아 있었지만 충전하자 부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눈에 띄는 아이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성 메모 앱. 녹음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이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준혁. 나는 지난 4년 동안 고스트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다크웹에서 활동했습니다. 해킹, 개인정보 거래, 불법 프로그램 판매. 나는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러시아 조직의 돈을 가로챘어요. 342억 원. 나는 욕심이 났습니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배신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찾아냈습니다. 3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내 뒤를 밟고 있다는 느낌. 집 앞에서 낯선 차량들. 전화기에서 들리는 이상한 잡음. 나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잠시 침묵. 그래서 나는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웠습니다. 컴퓨터들을 암호화했고 증거들을 소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실수가 될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한숨. 오늘 밤 그들이 올 겁니다. 나는 알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부디 이 메시지가 발견되기를, 그리고 그들을 잡아주기를.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1A17PL2POQGFIEDMPTFTLOSLMV7DIVFNA입니다. 이 주소로 돈이 이체되면 그게 바로 범인의 지갑입니다. 추적하세요. 그리고 긴 침묵.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효자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시간이 없네요. 그들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제 곧. 녹음이 끊겼습니다. 이준혁의 음성 메모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즉시 인터폴과 FBI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추적은 한 국가의 경찰력만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342억 원이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지갑에서 두 번째 지갑으로,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두 번째 지갑에서 세 번째 지갑으로, 케이맨 제도의 익명 계정, 세 번째 지갑에서 네 번째 지갑으로,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킹. 그들은 전문가였습니다.
돈을 세탁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도 실수는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뜻밖의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5번째 지갑. 터키 이스탄불의 한 거래소. 여기서 누군가 실수로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계정으로 돈을 이체했던 겁니다. 아주 잠깐, 단 3분 동안만 머물렀지만 그 3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이름은 드미트리 볼코프, 43세, 러시아 국적, 전과 17범, 살인, 강도, 조직폭력. 그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청부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인터폴은 즉시 드미트리 볼코프에 대한 적색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실종 사건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더군요. 가짜 여권을 사용해서.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차장 CCTV 영상이었죠. 비록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 걸음걸이, 행동 패턴, 이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FBI의 행동 분석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죠. 첫째, 드미트리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총을 왼손으로 들고 있었거든요. 둘째, 그는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 미세하게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셋째, 그의 신발. 독특한 브랜드였습니다. 러시아에서만 생산되는 군화 스타일의 부츠였죠. 이 정보들이 전 세계 공항과 국경의 CCTV 시스템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서 일치하는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같은 걸음걸이, 같은 신발, 왼손잡이, 드미트리 볼코프였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헬싱키 공항, 핀란드 경찰 특수부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가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직전이었거든요. 한국의 김재현 팀장도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작전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후 3시 27분, 드미트리가 게이트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 청바지, 그리고 그 독특한 러시아제 부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탑승 시작. 드미트리가 탑승권을 꺼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 손들어. 8명의 무장 경찰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드미트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도망칠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데 3초도 걸리지 않았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원한다.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체포됐습니다. 깨끗하게. 총 한 방 없이. 핀란드 헬싱키 경찰서 신문실. 드미트리 볼코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전문가답게 그는 신문에 익숙해 보였어요. 김재현 팀장이 통역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드미트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김재현 팀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군요. 이 남자. 드미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을 죽인 사람. 342억 원을 훔쳐간 사람. 여전히 침묵. 김재현 팀장이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거래소의 거래 기록. KYC 절차를 거친 그 계정. 드미트리 볼코프라는 이름. 당신의 실수였습니다. 3분. 단 3분 동안 진짜 계정을 사용했죠. 드미트리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였어요. 증명해봐요. 러시아어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김재현 팀장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준혁의 음성 메모.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드미트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음성 메모가 끝났을 때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변호사를 불러줘요.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3시간 동안 드미트리와 단둘이 대화했죠. 그리고 나왔을 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 의뢰인은 거래를 원합니다. 거래? 김재현 팀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거래죠? 전부 자백하겠습니다. 이준혁을 죽인 것, 돈을 가져간 것, 모두.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형은 안 됩니다. 종신형까지만. 그리고 러시아로 송환은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이나 유럽 어디든 상관없지만 러시아는 안 됩니다. 김재현 팀장은 이해했습니다. 드미트리가 무서워하는 건 한국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조직이었던 거죠. 만약 러시아로 돌아가면 감옥에서도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배신자는 어디서든 죽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24시간 후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드미트리에게 종신형을 보장했고 러시아 송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미트리 볼코프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드미트리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7년 조직에서 이준혁에게 유럽 은행 해킹을 의뢰했습니다. 그는 천재였어요. 3주 만에 시스템을 뚫었죠. 하지만 돈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342억 원을 가지고 잠적했어요. 조직은 분노했습니다. 보스는 나를 불렀어요. 찾아서 죽여라. 그리고 돈을 되찾아와라. 명령이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이준혁은 똑똑했어요. 완벽하게 숨었죠.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였죠? 김재현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철저하게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SNS, 전부. 하지만 어머니만큼은 끊지 못했어요. 매달 어머니 계좌로 200만 원씩 송금했거든요. 익명 계좌로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하지만 추적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찾아냈어요. 김재현 팀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효심. 그것이 이준혁을 죽인 겁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3주 동안 그를 관찰했어요. 패턴을 파악했죠. 출퇴근 시간, 주말 활동, 보안 시스템. 모든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실행했습니다. 드미트리의 진술은 계속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감정했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새벽 2시 45분 나는 이준혁의 오피스텔에서 200m 떨어진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 검은 마스크, 검은 모자.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손에는 라텍스 장갑 2겹. 신발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군용 부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밑창에 특수 처리를 해뒀죠. 김재현 팀장이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필요한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권총 한 자루, 소음기 장착, 플라스틱 수갑, 덕트 테이프,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칼 한 자루, 만약을 위해서요. 새벽 3시, 건물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준혁이 2주 전에 해킹해둔 CCTV 타이머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3시에 꺼지더군요. 정말 똑똑한 놈이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간단했어요. 30초면 충분했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요. 3층을 지나고 4층을 지나고 5층, 6층. 심장이 뛰었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20년 했으니까요. 그냥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사냥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김재현 팀장은 드미트리의 차가운 눈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7층 도착. 3시 22분.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죠. 이준혁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에 귀를 댔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김재현 팀장이 물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요. 드미트리가 대답했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소리.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전자식 도어락. 러시아에서 가져온 특수 장비를 사용했어요. 신호를 가로채서 비밀번호를 해독하는 장치죠. 3분 47초가 걸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문을 밀었어요. 경첩에서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죠. 1cm씩. 아주 천천히. 현관에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빨리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방 안이 희미하게 보였죠. 드미트리는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 눈을 감았습니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이준혁이 보였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서 담요를 덮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나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소음기를 확인했어요.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그 고요한 밤에는 크게 들렸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침대 옆까지 다가갔죠. 이준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4살. 젊은 남자. 평범하게 생겼어요. 거리에서 마주쳐도 기억하지 못할 얼굴. 하지만 그는 342억 원을 훔친 남자였습니다. 드미트리가 눈을 떴습니다. 권총을 그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10cm 거리. 이 거리에서는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던 것 같았어요. 눈을 비비며 몸을 움직이려 했죠.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머리에 차가운 금속이 닿아 있다는 걸.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 순수한 공포였어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힌 거죠. 소리 지르면 죽는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나는 3개월 동안 한국어 기본 회화를 배웠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날이 올 거라는 걸. 일어나. 천천히. 그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죠. 하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리한 선택이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나는 앞에 섰습니다. 권총은 계속 그를 향하고 있었죠. 당신은 누구죠? 이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도 알 거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조직.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맞아. 2년 전에 훔친 돈. 342억 원. 어디 있지? 이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기다렸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딸깍. 차 트렁크에 있어요.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USB. 비트코인 지갑 정보가 담긴 USB요. 캐리어 안에 있어요. 좋아. 함께 가자. 옷을 입혀줬습니다. 티셔츠, 청바지, 신발도 신겼어요. 밖에서 보면 그냥 친구끼리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하지만 내 권총은 그의 옆구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재킷 안쪽에서. 보이지 않게.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쏜다. 알겠지? 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3시 38분.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까 생각했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CCTV가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어요. 이준혁 앞에, 나는 뒤에. 권총은 계속 그의 등을 겨누고 있었죠. 6층, 5층, 4층, 3층. 주차장 도착. 3시 44분. 드미트리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몇 개 켜져 있었지만 구석은 어두웠어요. 완벽했죠. 어디 있어? 저기요. 이준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80 고급차였어요. 차로 갔습니다. 이준혁이 리모컨으로 잠금을 해제했어요. 삐삐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죠. 트렁크 열어. 그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 큰 캐리어가 하나 있었어요. 여행용 캐리어. 검은색. 저거예요. 꺼내. 이준혁이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바퀴를 굴려서 내렸죠. 열어. 그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놀랍게도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티셔츠, 바지, 속옷. 마치 정말 여행 짐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습니다. 옷들을 헤쳐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 지퍼를 열었어요. USB가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 USB. 그리고 종이 한 장. 거기에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적혀 있었죠. 드미트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찾았습니다. 342억 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준혁의 손목에서 뭔가 빛이 났어요. 깜빡이는 파란 불빛. 스마트워치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스마트워치요. 그냥 시계예요. 이준혁이 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심스러웠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심박수가 표시되고 있었죠. 156. 매우 높은 수치. 이거 뭘 기록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동 기록이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스마트워치를 빼냈습니다. 억지로. 이준혁이 아파하며 신음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스마트워치를 보니 뭔가 계속 동기화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클라우드 아이콘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거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 아니요.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증거를 남기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바닥에 던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그리고 밟았어요. 구나 밑창으로. 한 번, 두 번. 딱, 딱딱. 화면이 깨졌습니다. 금이 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각보다 튼튼했거든요. 이걸로 경찰 부르려 했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준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드미트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완전히 부숴버렸어야 했어요. 확실하게. 하지만 서둘렀습니다. 돈을 찾았으니 빨리 끝내고 싶었죠. 김재현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실수였군요. 맞습니다. 드미트리가 인정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간다. 컴퓨터로 돈을 이체해. 알겠어요. 다시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층에서 4층, 5층. 이준혁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6층과 7층 사이. 뭐 하는 거야? 가. 제발 죽이진 마세요. 그가 돌아서서 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돈은 드릴게요. 전부 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제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권총으로 계단을 가리켰죠. 올라가. 그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희망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7층 도착. 3시 58분. 그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준혁을 컴퓨터 앞에 앉혔어요. 권총은 그의 뒤통수를 겨누고 있었죠. 켜. 그리고 이체해. 이준혁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여러 개. 7중 보안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비트코인 지갑이 나타났습니다.
잔액이 표시됐어요. 342억 원. 정확했습니다.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주소로 전부 보내. 나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내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적힌 종이. 네. 이준혁이 주소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64자리의 긴 주소였어요. 5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 버튼 앞에서 그가 멈췄어요. 클릭해. 제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뭐? 우리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혼자 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관계없어. 걱정 마.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나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고마워요. 이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전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행률 바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1%, 5%, 10%.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는 기다렸어요. 나는 권총을 든 채로, 이준혁은 의자에 앉은 채로. 35%, 50%, 68%. 미안해요, 엄마. 이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95%, 99%, 100%. 전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나는 내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정말로 도착했습니다. 342억 원. 전부. 김재현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였습니까? 드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이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그의 목을 감았죠. 빠르게, 전문적으로. 으윽. 그가 몸부림쳤습니다. 손으로 내 팔을 잡으려 했어요. 발로 허공을 찼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렇게 수십 명을 죽였으니까요. 30초가 지났습니다. 그의 저항이 약해졌어요. 1분. 거의 힘이 빠졌죠. 1분 30초. 완전히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하려고요. 3분을 더 기다렸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죽었어요. 드미트리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냉정했죠. 시신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만진 것들, 문손잡이, 마우스, 의자, 전부 닦았습니다. 특수 세정제로. DNA도 지문도 남기지 않는 세정제. 컴퓨터 화면도 확인했어요. 거래 기록을 지웠습니다. 브라우저 기록도 전부. 20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신이었습니다.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발견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될 테니까. 큰 비닐봉지를 찾았습니다. 이준혁의 집 화장실에 있던 쓰레기 봉투들. 여러 개를 겹쳤죠. 시신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34살 남자. 약 70kg. 무거웠어요. 하지만 나는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었죠. 꼼꼼하게 봉투를 묶었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았어요. 공기가 새지 않게. 그리고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그 여행용 캐리어에 옷가지들을 꺼내고 시신을 구부려서 넣었죠. 딱 맞았습니다. 김재현 팀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 37분.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혹시 누가 탈까봐 긴장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주차장 도착. 내 차로 갔어요. 렌터카였습니다. 평범한 현대 소나타. 눈에 띄지 않는 차. 트렁크를 열고 캐리어를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넣었죠. 그리고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새벽 4시 51분. 한강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밤거리는 한산했어요. 차도 별로 없었죠. 가끔 택시나 버스가 지나갈 뿐. 반포대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5시 23분.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강변 도로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죠. 공원 한쪽 구석,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곳,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을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강둑으로 끌고 갔어요. 바퀴가 자갈 위를 굴러갔죠.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드미트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신이 떠오를 수 있었거든요. 무게를 더해야 했어요. 차 트렁크에 준비해둔 게 있었습니다. 체인, 두꺼운 철제 체인, 10kg쯤 됐죠. 캐리어를 열고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체인을 시신에 감았어요. 여러 번 꽁꽁 묶었죠.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테이프로 밀봉했어요. 강물을 봤습니다. 검고 깊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체인 때문에 더 무거웠어요. 20kg은 더 늘어난 것 같았죠. 하나, 둘, 셋. 던졌습니다. 첨벙. 물이 튀었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나는 순간 주변을 확인했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점점 깊이, 5초, 10초, 15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캐리어를 다시 트렁크에 넣었어요. 근처 24시간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자동 세차를 했죠. 차 안팎을 완전히 씻었습니다. 그리고 강변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입었던 옷, 장갑, 마스크, 전부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한강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의도 쪽, 거기서 옷봉투도 물에 던졌죠. 신발도 버렸습니다. 강물에 완벽했습니다. 6시 30분,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렌터카를 반납했습니다. 인천공항 근처 렌터카 영업소에. 그리고 공항으로 갔죠. 중국행 비행기 표가 있었습니다. 가짜 여권으로 예매한 표. 9시 15분, 비행기에 탔습니다. 11시, 이륙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끝났다. 드미트리가 김재현 팀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스마트워치, 그 작은 기계를 완전히 부수지 않은 게 실수였어요. 그게 나를 여기 앉혀놨습니다. 긴 진술이 끝났습니다. 신문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재현 팀장은 메모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밀하고 냉혹하고 전문적인 범죄. 하지만 단 하나의 실수. 그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김재현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준혁을 찾는 겁니다. 한국 경찰은 즉시 한강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잠수부들이 투입됐습니다. 드미트리가 말한 정확한 위치, 반포대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 드미트리의 자백이 끝난 지 3시간 후, 2019년 12월 18일 오후 2시, 한강 반포대교 인근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경찰 차량 12대가 강변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섰고 노란색 경찰 차단선이 200m 구간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김재현 팀장은 강둑에 서서 검은 한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12월의 한강. 수온은 섭씨 3도. 물은 탁했고 깊이는 평균 8m.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팀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수중수색팀 대장 박민수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전문 잠수 요원이었습니다. 수온이 너무 낮습니다. 잠수 시간은 최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박민수 경위가 보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김재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중수색팀 6명이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두꺼운 드라이 슈트. 영하의 날씨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장비였죠. 헬멧에는 수중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의 관제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드미트리가 말한 좌표를 GPS로 표시했습니다. 한 팀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강 지도와 빨간 점이 찍혀 있었죠. 북위 37.5123도, 동경 126.9956도, 반포대교 남단에서 정확히 197m 지점입니다. 좋아. 그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m를 수색합니다. 박민수 경위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35분. 첫 번째 잠수부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1번 투입, 2번 투입, 3번 투입. 6명의 잠수부가 차례로 한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첨벙. 물보라가 일었고 곧 수면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관제 차량 안. 6개의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잠수부들의 헬멧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영상이었죠. 하지만 화면은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한 녹색빛, 부유물들, 간혹 물고기 한두 마리가 지나갈 뿐 시야 확보 안 됩니다. 거의 보이지 않아요. 1번 잠수부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손으로 더듬어가며 수색하세요. 촉각에 의존하십시오. 박민수 경위가 지시했습니다. 잠수부들은 천천히 강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 돌멩이, 부러진 나뭇가지, 녹슨 자전거, 플라스틱 병. 온갖 쓰레기들이 강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3번 뭔가 큰 물체 감지했습니다. 갑자기 3번 잠수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제실이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3번 모니터를 주시했죠. 형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 중입니다. 아, 이건 오토바이 같습니다. 수중 오토바이 자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색하세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전원 상승. 체온 저하 위험. 박민수 경위가 명령했습니다. 잠수부들이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이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1번 잠수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수부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김재현 팀장은 다시 한번 드미트리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반포대교 근처, 공원 한쪽 구석,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 그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하지만 넓었어요. 수 킬로미터에 달했죠.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 팀원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11월 17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이 근처 CCTV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팀원이 한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새벽 5시 23분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강변 도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번호판이 보입니까? 희미하지만 서울 12너 34XX 렌터카 번호판 형식입니다. 추적 가능합니까? 이미 확인했습니다. 드미트리가 가짜 신분증으로 빌린 차량이 맞습니다. 이 차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세요. CCTV를 따라가며 분석했습니다. 차량은 강변 도로를 따라 약 800m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강변 공원의 한쪽 구석,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공간,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좌표를 다시 설정합니다. 새로운 GPS 좌표가 입력됐습니다. 처음 지점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이었죠. 오후 3시 35분 2차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좌표를 중심으로 수색했습니다. 잠수부들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10분, 15분. 5번 금속 반응 감지했습니다. 5번 잠수부가 금속 탐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신호음이 울렸죠. 위치를 고정하고 접근하세요. 박민수 경위가 지시했습니다. 잠수부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강바닥을 더듬었어요. 뭔가 단단한 게 있습니다. 금속 같은데 화면에 희미하게 뭔가가 보였습니다. 진흙에 묻혀 있었죠. 조심스럽게 파보세요. 잠수부가 진흙을 손으로 헤쳤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드러났습니다. 체인이었습니다. 두꺼운 철제 체인. 체인 발견.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체인을 따라 가보세요. 뭔가 묶여 있을 겁니다. 잠수부가 체인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체인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큰 물체가 있습니다. 잠수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비닐, 검은 비닐로 쌓여 있습니다. 크기는 사람 크기 같습니다. 관제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재현 팀장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사람 형상입니다. 전 팀원 집결, 인양 준비, 박민수 경위가 명령했습니다. 추가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부력 100, 공기를 넣어 무거운 물체를 띄우는 장비였죠. 3명의 잠수부가 더 투입됐습니다. 총 9명이 수중에서 작업했어요. 부력 100 장착 시작합니다. 잠수부들이 비닐로 쌓인 물체 주변에 부력 104개를 설치했습니다. 공기 주입 시작. 쉬익. 압축 공기가 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력 100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죠. 천천히. 급하게 하면 봉투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10분 후. 부력 확보. 상승 준비 완료. 좋아. 천천히 올립니다. 잠수부들이 물체를 잡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둑에서는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 검은 봉투, 카메라, 감식 장비 모두가 수면을 응시했습니다. 오후 4시 23분 수면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잠수부들의 헬멧이 보였습니다.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인양 성공.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김재현 팀장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겁게 수면을 바라봤습니다. 저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검은 비닐봉투가 들것에 올려졌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개봉하겠습니다. 수석 감식관이 장갑을 끼고 비닐봉투를 확인했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겹 감겨 있습니다. 드미트리 진술과 일치합니다. 가위로 천천히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하나씩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열었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부패한 냄새. 여러 사람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시신 상태 확인. 심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수중에 약 1달간 있었던 것으로 추정. 감식관이 기록했습니다. 체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손목, 발목, 몸통. 총 3군데. 체인을 풀어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정확히 11.3kg. 시신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부패로 인해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부어올라 있었어요. 사진과 대조하겠습니다. 팀원이 이준혁의 신분증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감식관이 시신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이마 형태, 귀 모양, 코 구조. 특징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DNA 검사 후에 즉시 국과수로 이송하십시오. 김재현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시신은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치아, 뼈, 남은 조직. 이준혁의 집에서 가져온 칫솔, 머리카락과 비교했죠. 12월 19일 오전 1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국과수 연구관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DNA 일치율 99.98%. 이준혁 본인이 맞습니다. 김재현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확인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인은 목 부위에 압박 흔적이 있습니다.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드미트리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사망 시각은 정확한 특정은 어렵지만 시신 부패 정도와 수중 보존 상태를 고려하면 11월 17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모든 것이 드미트리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이준혁의 어머니가 영안실로 왔습니다. 70대 노인. 허리가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김재현 팀장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감식관이 천천히 천을 걷어냈습니다. 얼굴만 드러났어요. 부패한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모습.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김재현 팀장이 재빨리 부축했어요. 내 아들, 우리 아들.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준혁아, 엄마 왔다. 엄마가 데리러 왔어. 영안실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재현 팀장은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이런 장면에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장면이었죠. 확인하셨습니까? 감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네, 제 아들 맞아요. 우리 준혁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유가족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색이 모두 끝나고 장비들이 철수한 후 김재현 팀장은 혼자 강둑에 남았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고 차갑고 무심하게 이 물 밑 8m 깊이에 한 달 동안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체인에 묶여 아무도 모르게. 이준혁, 김재현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대가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 하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는 드미트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당신의 스마트워치가, 당신이 남긴 마지막 디지털 흔적이. 그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색 작전은 끝났습니다. 72시간의 기록. 이준혁을 찾기 위한 치열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남아 있었죠. 김재현 팀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서울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무심하게.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후 2019년 12월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회의실. 김재현 팀장은 새로운 팀을 소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돈입니다. 김재현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썼습니다. 342억 원. 이준혁이 훔친 돈. 드미트리가 가져간 돈. 이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에는 1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가, 국제금융범죄 전문가, 암호화폐 추적 전문가, 그리고 FBI와 인터폴 연락관. 먼저 드미트리의 진술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재현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드미트리의 신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34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준혁의 컴퓨터에서 직접 이체받았죠.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에 먼저 돈을 분배했습니다. 공항 근처 24시간 PC방에서요. 왜 PC방에서 했습니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죠. 공공 와이파이, 익명 브라우저, VPN.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42억을 둘로 나눴습니다. 정확히 반반. 171억은 러시아 조직의 보스에게, 나머지 171억은 제 몫으로. 김재현 팀장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 추적을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팀 준비됐습니까? 네. 블록체인 분석가 이수진 경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고의 암호화폐 추적 전문가였습니다. 이준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입니다. 이수진 경사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1A1GPLE POQGEFIEDMPTFTLOSLMV7DIVFNA. 이 지갑에서 11월 17일 새벽 4시 23분 전액이 이체됐습니다. 목적지는 다음 화면. 1BVBMSEYSTWETQTFN554M4GFG7XJANVNE. 드미트리의 첫 번째 지갑입니다.
342억 원 전액이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3시간 후 새벽 7시 23분 PC방에서 이 돈이 2개의 지갑으로 분리됩니다.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지갑 A 보스목 171억 원 3J98T1WPG7734CNMYVIECRNYIWRNQRHWNLY 지갑 B 드미트리 목 171억 원 BC1QXYKGDYGJRSQTGQEN0YRF 2493P83KKFJHX0WLH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이수진 경사가 복잡한 도표를 띄웠습니다. 수십 개의 화살표가 얽혀 있었죠. 먼저 보스목 171억부터 추적했습니다. 이수진 경사가 지갑 A를 확대했습니다. 이 돈은 즉시 러시아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들어갔습니다. 엑스모 거래소. 러시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죠. 도착 시간 11월 17일 오전 8시 15분. 그리고 거기서 즉시 환전됐습니다. 비트코인을 모네로로. 모네로? 김재현 팀장이 물었습니다. 익명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공개 장부라 추적이 가능하지만 모네로는 완전 익명이에요. 발신자, 수신자, 금액 모두 암호화됩니다. 추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수진 경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했어요. 모네로로 환전한 후 그들은 돈을 여러 곳에 분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꿨어요. 왜요? 모네로는 익명성은 좋지만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받아주는 거래소가 적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환전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적이 남았군요. 정확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11월 25일 약 42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케이맨 제도의 한 거래소에 나타났습니다. 금액과 타이밍을 분석한 결과 171억 중 일부가 확실합니다. 케이맨 제도. 김재현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곳이었죠. 거기서 또 분산됩니다. 스위스 은행, 파나마 계좌, 홍콩 거래소. 전형적인 자금 세탁 경로예요. 추적 가능합니까? 일부는 가능합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하지만요. 김재현 팀장이 FBI 연락관을 받습니다. 협조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러시아 조직 범죄는 우리의 주요 타겟이기도 합니다. FBI 연락관 존 스미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드미트리 몫을 봅시다. 이수진 경사가 지갑 B로 넘어갔습니다. 드미트리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전문가니까요. 화면에 복잡한 거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갑 B에서 출발한 171억은 먼저 20개의 작은 지갑으로 쪼개집니다. 각각 약 8억 원씩. 왜 쪼갰을까요?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각 지갑마다 다른 경로로 이동시킵니다. 화면에 거미줄 같은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지갑 1번은 일본 거래소로, 2번은 싱가포르로, 3번은 홍콩으로 각각 다른 나라, 다른 거래소로 보냈어요. 완벽하군요. 네, 거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경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1월 23일 터키 이스탄불의 한 거래소 BTC-TURK.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화면에 거래 로그가 떴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14시 37분 22초 입금 8.7 BTC 약 8억 5천만 원. 2019년 11월 23일 14시 37분 35초 KYC 계정으로 이동. 2019년 11월 23일 14시 40분 11초 출금 8.7 BTC 보이십니까? 14시 37분 35초부터 14시 40분 11초까지 정확히 2분 36초 동안 이 돈이 KYC 계정에 있었습니다. KYC가 뭡니까? 김재현 팀장이 물었습니다. Know Your Customer.
고객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익명 계정과 실명 계정을 구분해요. 큰 금액을 현금화하려면 실명 계정이 필요하죠. 드미트리가 실명 계정을 썼다는 겁니까? 잠깐이지만 네. 아마 실수였을 겁니다. 익명 계정에서 바로 출금하려 했는데 금액이 커서 거래소가 자동으로 KYC 확인을 요구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자기 계정으로 옮겼다가 즉시 다시 익명 계정으로 빼냈습니다. 하지만 그 2분 36초 동안의 기록은 거래소 서버에 남았어요. 이수진 경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터키 정부의 협조로 계정 정보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계정명 드미트리 볼코브, 생년월일 1976년 3월 15일, 국적 러시아, 여권번호 715432XXX, 이메일 dbolkovkrai프토@protonmail.com.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김재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171억 중 8억 5천만 원의 흐름을 확인했고 더 중요하게는 드미트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수진 경사가 계속했습니다. 터키에서의 거래를 추적하며 우리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드미트리는 비슷한 실수를 또 했어요. 12월 5일 스위스 제네바의 한 프라이빗 뱅킹, 뱅크 프라이빗 디 제네브, 익명성으로 유명한 은행이죠. 여기로 약 8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암호화폐를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가 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하지만 2018년부터 국제범죄 수사에는 협조하기로 했어요. 특히 테러 자금이나 조직 범죄 관련해서는요. FBI 연락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당국과 협상했습니다. 3주가 걸렸지만 결국 계좌 정보를 받았어요. 화면에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계좌번호 CH93 76 2011 6238 5295-7. 계좌 명의 드미트리 V, 실명 일부 공개, 잔액 CHF 873만 4552, 약 89억 원, 개설일 2019년 12월 5일. 동결 가능합니까? 김재현 팀장이 물었습니다. 이미 동결했습니다. FBI 연락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스위스 법원 명령으로 12월 18일자로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돈은 한 푼도 움직일 수 없어요.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89억 원 환수 성공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진 경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드미트리 목 171억 중 89억을 찾았습니다. 나머지는 82억. 이 82억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화면에 물음표가 떴습니다. 82억 원?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이수진 경사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여전히 암호화폐 지갑에 숨겨져 있다. 우리가 추적하지 못한 지갑에. 둘째, 모네로 같은 익명 코인으로 완전히 세탁됐다. 이 경우 추적 불가능. 셋째, 이미 현금화됐다. 어딘가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거나 현금으로 보관 중이거나. 김재현 팀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미트리를 다시 신문해야겠습니다. 서울구치소. 드미트리와의 두 번째 신문. 82억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김재현 팀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드미트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돈입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정말 모릅니다. 드미트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89억을 스위스에 넣었어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요. 나머지 82억은 다른 곳에 분산시켰습니다. 어디에? 여러 곳이요. 작은 금액들로 쪼개서 10억, 5억, 3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말했잖아요. 모른다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거든요. 자동화 프로그램? 드미트리가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자동 분산 프로그램. 다크웹에서 구했어요. 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백 개의 지갑에 무작위로 분산시켜줍니다. 나도 어느 지갑에 얼마가 갔는지 몰라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보험이죠. 만약 내가 잡히면 경찰이 돈을 추적할 겁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곳에 숨겨뒀다면 고문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모르니까. 김재현 팀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드미트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키가 있어요. 마스터 키. 그걸 입력하면 모든 지갑에 접근할 수 있죠. 어디 있습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드미트리가 웃었습니다. 김재현 팀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협상할 입장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내 마지막 카드예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드미트리가 협조하지 않자 팀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수진 경사는 6개월 동안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71억이 쪼개진 20개의 지갑, 각 지갑에서 출발한 수천 건의 거래, 수만 개의 지갑을 거쳐간 흔적들, 하루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AI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패턴 인식, 거래 흐름 분석, 시간대 분석. 2020년 2월 첫 번째 발견. 팀장님, 뭔가 찾았습니다. 이수진 경사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11개의 작은 지갑에서 패턴이 발견됐어요. 모두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금액으로 비슷한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약 17억 원입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3월, 4월, 5월 계속 추적했습니다. 6월까지 총 23억 원의 흐름을 더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2억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국제 공조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FBI, 인터폴, 유로폴이 협력했습니다. 러시아 보스의 171억을 추적했죠. 2020년 3월 케이맨 제도에서 32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동결. 4월 파나마 계좌에서 18억 원. 동결. 5월 홍콩 거래소에서 11억 원. 동결. 총 61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10억은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김재현 경정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본 금액 342억 원. 환수 성공. 드미트리 몫에서 89억 원 스위스. 드미트리 몫에서 23억 원 블록체인 추적. 러시아 몫에서 61억 원 국제 공조. 합계 173억 원 환수 50.6%. 미회수. 드미트리 목 59억 원. 러시아 목 110억 원. 합계 169억 원 미회수 49.4%.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 김재현 경정은 씁쓸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우리의 한계였어요. 상관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50% 환수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보통은 10%도 찾기 힘들어요. 나머지 169억은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 겁니다. 디지털 공간 어딘가에 잠들어 있겠죠. 환수된 돈의 행방. 환수된 173억 원.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래 피해자에게 반환 100억 원. 유럽은행 이준혁이 해킹한 것. 각종 피해자들. 2. 수사 비용 15억 원. 국제 공조 비용. 블록체인 분석 비용. 각종 소송 비용. 3. 사이버 범죄 예방 기금 58억 원.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암호화폐 추적 기술 개발.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준혁의 어머니에게는 법원이 특별히 1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장례 비용과 생계 지원.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 돈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주세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하지만 범죄가 아니라 좋은 일에 쓰도록. 법원은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준혁 기념 IT 장학기금.
5억 원이 조성됐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범죄로 번 돈이 결국 선한 일에 쓰이게 된 겁니다. 드미트리 볼코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살인죄, 강도죄, 조직범죄, 그리고 국제범죄 조직 가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거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종신형, 그리고 러시아 송환 금지.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증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어머니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아들은 나쁜 길로 갔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에요. 그는 죽을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줬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어디서 나는 돈인지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이제 생각하면 제가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2020년 9월 15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드미트리 볼코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무기징역? 종신형과는 다른 겁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단, 피고인의 범죄가 극히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므로 20년 이상 복역 후에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년. 드미트리는 지금 43세. 20년 후면 63세가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한민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러시아 정부의 송환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을 권고한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드미트리가 처음으로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러시아 조직의 손에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법정을 나서면서 김재현 팀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범인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재판이 끝난 후 이준혁의 어머니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작은 방송국이었지만 그 인터뷰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컴퓨터를 정말 좋아했죠. 초등학교 때 이미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해킹 대회에서 상도 받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뭘 놓쳤을까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매달 보내주신 돈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했어요. 물론 회사원 월급으로는 너무 많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물어보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나쁜 대답을 들을까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요. 준혁아, 이 돈 어디서 나는 거니?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투자 좀 해. 주식이랑 암호화폐.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저도 공범이에요. 모른 척한 게 죄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였어요.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환수된 89억 원. 이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고민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유럽은행에서 도난당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럽은행에 돌려줘야 할까요? 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훔친 돈은 342억이었지만 그 돈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정확히 추적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은행의 여러 계좌에서 조금씩 빼돌린 돈이었거든요.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환수된 89억 원 중 50억 원은 유럽은행에 반환한다. 나머지 39억 원은 사이버 범죄 예방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이준혁의 어머니에게는 법적으로 그녀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특별히 결정했습니다. 이준혁의 장례 비용 및 어머니의 생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지급한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돈이에요. 저는 아들이 저지른 죄까지 짊어지고 살겠어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재현 팀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 교육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경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범죄자라도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실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화면에 스마트워치 사진이 떴습니다. 이준혁은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를 잊었어요. 운동 앱의 자동 백업 기능을 간과했던 겁니다. 작은 것이 큰 단서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둘째, 드미트리 볼코프는 전문 청부업자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살인마였죠. 하지만 그도 실수했습니다. 터키 거래소에서 단 3분 동안 실명 계정을 사용한 것. 그 3분이 그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경찰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준혁은 기술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이 그의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어요. 우리 경찰도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범죄자들보다 더 빨리, 더 깊이. 박수가 터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다크웹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고스트바이트의 죽음. 그것은 다크웹 커뮤니티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전설이었거든요. 4년 동안 한 번도 잡히지 않은 천재 해커. 하지만 반응은 양분됐습니다. 일부는 그를 배신자로 봤습니다. 러시아 조직의 돈을 훔쳤다. 당연한 결과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죠. 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를 동정했습니다. 그는 똑똑했지만 욕심이 과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그를 죽였다. 슬픈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많은 반응은 공포였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증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자동 백업 기능, 클라우드 동기화. 이런 것들을 모두 꺼야 한다. 디지털 흔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는다. 이 사건 이후 다크웹에서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가이드가 유행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쓰지 말 것, 운동 앱을 쓰지 말 것, 모든 자동 백업을 끌 것. 아이러니하게도 이준혁의 죽음이 다른 범죄자들을 더 똑똑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한편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이 사건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한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준혁 사건은 현대 디지털 포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트래커, 심지어 스마트 전구의 로그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합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어디를 가고,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이 데이터가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프라이버시와 보안, 이 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삼성을 비롯한 스마트워치 제조사들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모든 자동 백업을 끌 수 있게 했고 데이터 보관 기간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 집행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죠. 사건이 종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가을, 김재현 팀장은 여전히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머지 82억 원. 아직도 찾지 못한 그 돈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혼자서 업무 시간 외에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을 밤마다 들여다봤죠. 그리고 어느 날 밤,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82억 원 중 일부가 움직였습니다. 12억 원. 새로운 지갑으로 이체된 겁니다. 누군가 그 돈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팀장은 즉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여러 거래소를 거쳐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한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KYC 기록을 확인했을 때 김재현 팀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출자의 이름, 이준혁 어머니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사촌 동생.
이준혁의 사촌 이재민, 31세, 직업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김재현 팀장은 즉시 그를 소환했습니다. 이재민 씨, 당신이 12억 원을 인출했습니까? 이재민은 땀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계좌, 그의 신분증으로 인출된 돈이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김재현 팀장이 은행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민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준혁 형이요. 뭐라고요? 김재현 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준혁이 당신에게 시켰다고요? 그는 죽었습니다. 이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기 전에 시켰어요. 1년 전 준혁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이 USB의 지시를 따라라고. 이재민이 USB를 제출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포렌식 팀이 해독했습니다.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재민아, 만약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화면 속 이준혁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러시아 조직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 언젠가 그들이 날 죽일 거라는 것도.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그래서 준비했어. 나는 342억을 훔쳤지만 전부 그들에게 넘기지는 않을 거야. 일부는 숨겨뒀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블록체인 주소들이 나타났어요. 이 주소들에 총 82억 원이 분산되어 있어. 나는 이 돈을 타이머로 설정해뒀어. 내가 1년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이체되도록.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는 그중 일부만 접근할 수 있어. 12억 원. 이 돈으로 내가 할 일은 하나야. 화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우리 엄마를 돌봐줘. 이 돈으로 엄마가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줘. 하지만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이게 내 돈이라는 걸. 내가 번 돈이라고 해. 알겠지? 이재민이 울먹였습니다. 나머지 70억은? 그건 나도 모르게 설정해뒀어. 아마 영원히 잠들어 있을 거야. 혹은 누군가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러시아 조직도 경찰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민아, 미안해.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부탁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김재현 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재민은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는 범죄 수익금을 인출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준혁의 부탁을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준혁의 어머니를 돌보려 했던 거죠. 검사와 협의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재민은 기소하지 않는다. 대신 12억 원은 전액 몰수한다. 이재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준혁의 어머니는?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재현 팀장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준혁의 마지막 계획, 12억 원, 어머니를 위한 배려. 그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바보 같은 아이. 어머니, 끝까지 나를 속이려 했네요. 나쁜 돈인 걸 알면서도 나한테 주려고.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난 받을 수 없어요. 그 돈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머니, 팀장님,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세요.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준혁이가 진짜 원했던 거예요. 김재현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억 원은? 김재현 팀장은 1년 더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준혁이 어떻게 숨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 단계의 암호화와 타이머를 설정했을 겁니다. 어쩌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활성화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일 수도 있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시간이 흘렀지만 그 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어느 날 전 세계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놀랐습니다. 정체불명의 지갑에서 7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갑자기 여러 자선단체로 분산 기부됐습니다. 사이버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해킹 피해 기업들의 보안 강화 펀드, 청소년 코딩 교육 재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한 노인 요양시설, 모두 익명으로, 추적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이게 고스트바이트의 마지막 선물인가? 그가 죽기 전에 설정해둔 건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2025년 겨울, 이준혁이 죽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김재현 팀장은 이제 경정으로 승진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죠. 그는 여전히 가끔 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완벽하게 디지털 흔적을 지우려 했던 천재. 하지만 스마트워치 하나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너진 남자. 어느 날 그는 이준혁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공원묘지였어요. 묘비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혁, 1985년 출생, 2019년 졸, 사랑하는 아들. 김재현 팀장이 꽃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었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게 당신의 실수였고 또 당신의 인간다움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그게 당신을 죽였지만 동시에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준혁의 어머니는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예요. 손님들은 그녀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저 친절한 식당 주인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가끔 젊은 손님들이 컴퓨터 이야기를 하면 그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컴퓨터 잘 아세요? 제 노트북이 이상해서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제 아들이 컴퓨터 전문가였어요. 가르쳐 준 게 좀 있긴 하죠. 아, 그럼 아드님이 지금 IT 회사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들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제대로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항상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녀는 학생의 노트북을 봐줬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몇 번의 클릭으로 해결했죠. 우와, 사장님 진짜 잘 아시네요. 아들 덕분이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는 지금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무기징역. 20년 후 가석방 심사 대상. 그는 모범수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수감자들과 마찰도 없어요. 오히려 존경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조직 출신이라는 걸 다들 알거든요. 하지만 그는 외롭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러시아에서는 그를 배신자로 보고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어요. 이제 제법 잘합니다.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볼코프 후회하나? 드미트리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후회? 내 인생 전체를 후회해요. 하지만 바꿀 수는 없죠.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공장에서 일하든 농사를 짓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삶. 하지만 돈은 못 벌잖아. 드미트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나는 평생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돈으로 뭘 샀죠? 이 감옥뿐이에요. 이 사건 이후 사이버 범죄는 더욱 진화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차지 않습니다. 운동 앱도 쓰지 않아요. 자동 백업은 당연히 끕니다. 하지만 경찰도 진화했습니다. 김재현 경정의 팀은 이제 훨씬 더 정교한 추적 기술을 사용합니다. AI를 활용한 패턴 분석,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암호 해독, 블록체인 포렌식의 고도화. 그는 전국 경찰서에 강연을 다닙니다.
젊은 경찰들에게 이준혁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기억하세요. 범죄자는 항상 실수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실수를 찾는 겁니다. 참석한 신입 경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정님, 만약 정말로 완벽한 범죄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죠? 김재현 경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범죄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자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은 복잡한 윤리적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스마트워치의 데이터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한 프라이버시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의 건강 데이터는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를 본인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범죄 수사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증거를 활용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간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마트워치 데이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수사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셋째, 수집된 데이터는 해당 사건에만 사용하고 사건 종료 후 폐기해야 한다. 균형점을 찾은 셈이었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70억 원의 익명 기부. 그게 정말 이준혁이 설정한 것일까요? 김재현 경정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익명화되어 있었거든요. 다만 몇 가지 힌트가 있었습니다. 기부가 실행된 날짜 2025년 11월 17일. 이준혁이 죽은 지 정확히 6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기부가 이루어진 시간 새벽 3시 46분. 이준혁의 심박수가 마지막으로 급등했던 그 시간.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준혁이 정교하게 계획한 것일까요? 한 유명 블록체인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이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실행되었습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죠.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든 사람은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김재현 경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준혁이 맞군요. 그는 다시 이준혁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천재였군요. 죽어서도 선행을 남기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이준혁은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웠지만 스마트워치를 잊었습니다. 드미트리는 20년 경력의 청부업자였지만 3분의 실수로 잡혔습니다. 둘째,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가 선하게 쓰일 수도 악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준혁은 천재였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인간답게 만들었죠. 넷째,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342억 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에게는 죽음을, 드미트리에게는 무기징역을, 이준혁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슬픔을 가져다 줬을 뿐입니다. 다섯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준혁은 다크웹에서 활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죽음을 맞았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삼성을 비롯한 스마트워치 제조사들은 이 사건 이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스마트워치가 감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니.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어디로 간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됐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삼성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동시에 합법적인 법 집행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긴급 SOS 기능. 사용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고 위치와 심박수 데이터가 전송되는 기능이었죠.
이 기능은 실제로 여러 생명을 구했습니다. 납치 사건, 강도 사건, 심지어 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객까지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크웹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스트바이트의 죽음 이후 많은 해커들이 은퇴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어. 공포가 퍼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교묘해진 범죄자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IoT 기기를 피합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심지어 스마트 TV도 쓰지 않아요.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활동하죠. 일부는 아예 문명을 떠났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섬,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김재현 경정은 말합니다. 그들도 결국 실수합니다.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커가 체포됐습니다. 5년 동안 산속에 숨어 살았지만 어머니의 생일에 단 한 번 휴대폰을 켰던 게 화근이었죠. 그 이분의 신호로 위치가 추적됐습니다. 인간은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이자 동시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2026년 봄, 이준혁 어머니가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를 면회하러 온 겁니다. 교도관들도 놀랐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면회하러 오다니.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드미트리가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당신은 제 아들을 죽인 사람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왔는지 아세요? 아니요. 용서하러 왔어요. 드미트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라고요? 저는 당신의 아들을 알아요. 죽였죠. 그것도 끔찍하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증오로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리고 제 아들도 죄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돈을 훔쳤죠. 당신 조직의 돈도요. 어쩌면 당신도 피해자일지 모르겠어요. 드미트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괴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람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일 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증오의 감옥에서요. 드미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 우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컴퓨터 수업, 선생님이 이준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준혁은 천재였어요. 여러분 또래 때 이미 해킹 대회에서 우승했죠. 하지만 그의 재능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익숙하죠. 그만큼 유혹도 많을 거예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방법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칠판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그럼 이준혁은 나쁜 사람이었나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했고 마지막엔 선행도 남겼죠. 사람은 복잡해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해요?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이준혁은 재능을 나쁜 곳에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곳에 사용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2027년 김재현 경정이 은퇴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침표였죠. 은퇴식에서 그는 연설했습니다. 저는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준혁 사건이에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제게 가르쳐줬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가 스마트워치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작은 기기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한 건 이준혁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증거를 남겼고 그 증거가 진실을 밝혔죠. 우리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배우세요. 최첨단 도구를 활용하세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루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은퇴 후 김재현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범죄학. 그는 이준혁의 이야기를 매 학기 첫 강의에서 들려줍니다. 2028년 드미트리 볼코프는 교도소에서 9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냉혹한 살인마가 아니에요. 조용하고 성찰적인 사람이 됐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서전이었어요. 나는 괴물이었다. 제목이었습니다. 책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조직에 들어가고 살인마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준혁을 죽인 그날 밤. 하지만 마지막 장은 달랐습니다. 용서. 이준혁 어머니가 면회왔던 날을 썼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한 어머니의 아들을 빼앗았다. 돈 때문에. 단지 돈 때문에. 그녀가 나를 용서했을 때 나는 무너졌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당신도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나를 바꿨다. 나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 것이다. 비록 감옥 안에서라도. 책은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람들은 범죄자의 고백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인쇄는 모두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됐습니다. 2029년 기술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 스마트워치는 단순히 걸음 수만 세는 게 아니에요. 혈당, 혈압, 스트레스 수치, 심지어 우울증 징후까지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섭죠. 한 프라이버시 활동가가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이 데이터가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가 당신의 건강 데이터를 보고 보험을 거부하면? 고용주가 당신의 스트레스 수치를 보고 해고하면?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해지고 있습니다. 심장마비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병원에 가게 하고,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게 하고. 어디까지가 좋은 사용이고 어디부터가 침해일까요? 답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답이에요. 2030년 이준혁이 죽은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70대입니다. 여전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떠신가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아들이 범죄자였다는 수치심. 밤마다 울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받아들였어요. 준혁이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었죠. 용서하셨나요? 준혁이를요? 진작 용서했어요. 드미트리도 용서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나요? 그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증오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자유롭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준혁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 아들아.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 말을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쉬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2019년 한 천재 해커가 죽었습니다. 그는 모든 디지털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죠. 하지만 단 하나 스마트워치를 잊었습니다.
그 작은 실수가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됩니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CCTV, 신용카드, 인터넷 검색 기록. 우리는 수천 개의 디지털 흔적을 매일 남깁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범죄자에게는 저주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흔적은 남으니까요. 하지만 선량한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벗을 수 있고 진실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이준혁은 재능을 나쁜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 대가는 죽음이었죠. 드미트리는 돈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대가는 평생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할 줄 알았고 후회할 줄 알았고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준혁 천재의 실수와 몰락에 관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감동의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더 놀라운 실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